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자화전자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 회사가 3G에서 4G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4G로 전환되는 시점이 2011년도 7월 달이었는데 그때부터 2013년도 6월까지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주가를. 이때가 보통 한 5,000원, 한 5,300원대. 이때가 최고점을 찍은 때가 3만원대였어요. 3만원대 해가지고 대략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4G에서 5G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휴대폰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자. 미리 해놓자. 아무래도 5G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휴대폰 부품주들도 나중에 또 과거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안 좋을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회사를 이렇게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사업보고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과 2018년도 9월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어요. 자, 2017년도 누적이 3,472억에서 2018년도 누적이 2,747억으로 725억이 감소했어요. 3분기는 2017년도 1,418억에서 1,060억까지 358억이 감소를 했어요. 매출이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2017년도 누적 747억에서 2018년도 누적 370억까지 377억이 감소를 했어요. 3분기는 319억에서 238억으로 81억이 감소했어요. 81억이 많이 감소했죠. 자, 영업이익은 293억에서 60억 손실로 적자로 됐죠. 353억이 감소했어요. 3분기는 158억에서 89억으로 어때요? 69억이 감소했어요. 우리가 매출 총이익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매출 총이익률을 볼게요.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지금 2018년도 누적이 13%예요. 2017년도 누적이 21.5%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많이 감소했죠. 이거 생산이 어때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은 총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스프레드가 떨어졌다. 그렇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스프레드가 떨어졌다. 그렇죠. 판매가와 원가 그 원재료 스프레드가 떨어졌다. 그 다음 근데 3분기만 볼 때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는 1, 2분기에 상당히 생산이든지 스프레드가 안 좋았다가 3분기에 뭐예요? 3분기에 이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스프레드는 제가 보니까 그대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뭔가 생산성에 어떤 혁신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이 좀 혁신적으로 뭐 이렇게 절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어때요? 영업이익률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누적으로 봐도 많이 떨어졌죠. 적자로 나왔으니까 적자 2.1% 누적으로 봐도 적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적으로 봐도 이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3분기로 봐도 11%에서 8.3%로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1, 2분기에서 3분기에는 좀 많이 회복이 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1, 2분기에서 2018년도 1, 2분기에서 3분기로 갈 때는 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쵸? 회복이 됐어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은 완전히 회복이 됐고 영업이익률은 좀 그래도 회복이 좀 덜 됐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고정비가 한 20%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매출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훨씬 많이 증가하죠. 매출이 떨어지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보다 영업 이익이 떨어지는 그 비율이 훨씬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단기순이익은 어때요? 지금 적자 전환됐죠. 누적으로. 3분기는 어때요? 그래도 떨어졌지만 어때요? 3분기는 흑자죠. 흑자 77억. 그렇죠. 3분기에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G 어떤 이게 될 때에는 좀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관찰하고 좀 공부하고 해야 될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서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3분기 누적은 뭐예요? 지금 적자가 나왔죠. 적자가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고 근데 적자 폭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배당금도 지급한 거죠. 배당도. 그래서 2,575억에서 2,50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68.7%에서 부채 비율은 30.9%로 많이 어때요? 줄었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은 자본은 줄었지만 부채를 많이 갚았어요. 그렇죠? 부채를 많이 갚았는데 어떤 식으로 부채를 갚았는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갚았다는 것은 뭔가 자산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자산은 어떤 자산을 팔아서 갚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형자산을 팔아서 갚았다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금융자산을 주고 팔았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회사에 자체적으로 뭐 금융자산이 많아가지고 팔아서 부채를 갚았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도 지금 많이 좀 떨어졌죠. 439억.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유동자산 볼게요. 1997억이에요. 유동부채 볼게요. 큰 테두리 안에서 746억이에요. 그쵸? 746억. 어때요? 유동비율 좋죠? 당좌자산 볼게요. 당좌자산 유동자산에서 뭘 빼야 돼요? 재고자산을 뺀 게 당좌자산이라고 했어요. 재고자산 빼면 1824억이에요. 어때요? 유동부채 갖고도 남죠? 유동부채 갖고도 남아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금액 746억. 근데 1824억 당좌자산이. 재고자산은 왜 빼냐면 재고자산은 뭐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재고자산은 매출이 돼야 현금화가 되잖아요. 매출이 되더라도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매출 채권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바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자산으로 비교를 했는데 좋다 비율이. 그리고 이 회사에 보면 가장 큰 금액이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근데 이 회사는 뭐냐면 전통적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산업이고 뭐예요? 뭔가 이게 유형자산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회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아까 부채도 갚고, 그렇죠. 부채도 상환하고, 뭐예요? 지금 매출 채권이 어때요? 많이 늘어났어요. 199억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셔야 돼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줄었는데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났다면 회수를 많이 못했다는 거잖아요. 회수 조건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주석상으로 보는데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특별한 게 없으니까 회사하고 꼭 커뮤니케이션 해보시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싫다. 그럼 다음 분기 때 회수가 되는지 여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유동 금융자산은 많이 줄었어. 527억이 줄었죠. 뭐냐면 기타 유동 금융자산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뭐예요? 지금 매출 채권으로 인해서 뭐예요? 현금이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쵸?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유동부채 지금 142억이 줄어들고 76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팔아서, 그렇죠? 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왜냐면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지금 그렇게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도 199억이 줄어들었는데 439억이 줄어들었죠. 그럼 부채도 상환했다는 거예요. 같이 유동자산 팔아서 이거 상환했다는 거. 이렇게 여기도 상환하고 지금 많이 상환했죠. 부채 비율이 68.7%에서 30.9% 줄어들었어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것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유형자산 지금 137억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감가상각이 커요. 감가상각이 뭐 한 1년에 뭐 한 300억 정도 해요. 300억 감가상각을. 그래서 항상 이 감가상각 한 금액만큼 기계장치를 사더라고요. 기계장치를 한 300억 정도 해마다 살려고. 그래서 한 200 올해는 200 얼마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가 크니까 여기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감가상각이 크다. 고정비가 한 20% 정도, 감가상각이 제일 큰 고정비예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현금으로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적자였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데서는 보통 이게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하죠.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부터 시작해요. 차이가 뭐예요? 단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법인세 비용. 그쵸? 이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으로 여기로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하면 법인세 비용을 더해주죠. 법인세 비용을 더해줘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해주면 어때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걸 안 하면 되죠. 법인세 비용 더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법인세 납부. 이거 직접법으로 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표 동영상 꼭 보셔요. 꼭 보시면 되고, 현금 흐름이 플러스죠. 지금 적자인데 플러스예요. 그쵸? 영업 현금 흐름은 좋아요. 의외로 그 손익보다 훨씬 질이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플러스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팔았냐 이걸 보셔야 돼요. 보면 기타 금융자산을 처분했잖아요. 이 금융자산 취득하고 그러면 한 455억 정도 현금화가 됐잖아요. 이것도 금융자산 또 처분하고, 그쵸? 62억.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거의 500억 넘잖아요. 금융자산 처분한 게. 그래서 금융자산 처분한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회사의 어떤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질과 상관이 없죠.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218억 정도. 그리고 무형자산도 취득하고 2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게 이제 만약 이걸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계속 이것은 뭐냐면 기계장치라든지 그게 노후화되면 대체를 하잖아요. 대체를 하면 뭐예요? 생산성이 증가돼요. 노후화된 기계장치가 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재무활동 보면 어때요? 차입금을 많이 상환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증가된 게 이고 상환한 게 이거니까 한 80억 정도 800억 정도 상환했죠. 배당금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금 흐름표 볼 때 원래 이자 지급하는 거, 이자 수취하는 거, 그 다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회사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했어요. 이자 지급을.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대한항공 할 때 대한항공도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한다고 했죠. 이자 지급은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거나 재무활동 현금으로 하거나 선택사항이에요. IFRS 규정에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 수치도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 선택사항이에요. 이것도 선택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삼양식품인가 우리가 저번에 그거 할 때에도 한번 봤죠. 이자 수치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가는데 어떤 회사는 재무활동이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영업활동에 넣으면 되잖아. 우리가 넣어가지고 뭐야 76억이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야 66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6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6억이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예요? 이거 없애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만큼 줄어들지만 860억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그 이자 수치를 이쪽에다 넣어버리면 돼요. 영업활동에다가. 그러면 35억이 또 플러스 되면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100억이래요. 100억.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한번 계산해 보셔요. 제가 그냥 암산으로 하는 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면 돼요. 다른 회사들이 혹시 뭐 이자 수치나 이자 비용이 이쪽으로 가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하고 비교할 때는 아, 이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종속회사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셔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보는데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여기 어디에 있는지. 베트남, 중국에도 2개 있고 베트남에 2개 있잖아요. 지금 법인이. 그 인도에도 지금 2017년도에 베트남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오래됐고 이것도 오래됐죠. 어때요?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중국, 인도. 그렇죠? 어때요? 이거는 좀 뭐 삼성이 좀 진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전방산업이. 그 다음에 보시면 자화전자 주식회사하고 충북에 있어요. 본사가 충북, 청주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자, 이거 과거에 만든 베트남 관련 법인만 지금 이익이에요. 지금 1224억 매출에 3억밖에 없죠. 분기 순이익이. 그리고 이크레더블 A, 그렇죠. 채무 능력 이행은 우수하나 상위 등급에 비해 정기 침체 및 환경 변화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도 연역을 보시면 베트남 공장은 2008년도, 2017년도에 2개 했죠. 베트남 공장, 그다음 인도 공장. 그렇죠. 그리고 1600만 주. 배당은 모르겠어요. 올해 어떻게 될지. 배당은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올해 적자잖아요. 지금 3분기까지 적자인데 현금은 많고 뭐 잉여금은 충분하기 때문에 배당을 뭐 줄어서 줄지 아니면 아예 안 줄지, 좀 뭐 그대로 줄지, 뭐 그대로 준다면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뭐 줄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업의 특성을 보면 이제 이게 전방 산업이죠.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체나 이 전방 산업의 자기 뭐 이렇게 자석 같은 자기 엔지니어링이라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부품을 제조 납품.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경제적 혜자는 있는 회사다. 그리고 개발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정 관리, 그래서 품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 총이익률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을 분석을 하시고, 이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을 뭐 국산화 수입 대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거. 산업의 성장성, 지금 우리가 3G에서 4G까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성장하면서 거의 6배 가까이 성장했었죠. 3G에서 4G까지. 그러면 4G에서 5G까지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이동통신 쪽, 그 핸드폰 관련된 부분이에요. 핸드폰.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좀 잘 안 볼게요. 이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냥 핸드폰 관련된 부분만 위주로 좀 볼게요. 그 기술 끊임없는 혁신, 그렇죠? 그리고 즉각 대응, 그리고 신장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국내로 말하면 신규 제품을 신속히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연구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안정된 고품질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 능력, 생산 캐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설비 투자를 하죠. 다른 제조 공장의 응용 능력, 생산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구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생산 캐파가 있어야 되고, 생산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경쟁 우위 요소는 뭐냐면 핵심 소재, 그 자석분말을 자체적으로 신규 개발. 이게 뭐예요? 핵심 소재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개발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천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살 때 당연히 이 회사도 마진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만들 때 어때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까 매출 총이익률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원 조달 특성을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기초 소재에 대한 제조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 기술을 가지고 뭐예요? 직접 조달을 하는 반면에 또한 해외에서 아까 베트남이나 인도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반제품 조달로 뭐예요?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높다. 경쟁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뭐 삼성전기나 MC넥스.
삼성전기는 사업부가 이게 좀 뭐에 많기 때문에 뭐예요? 매출 총이익률 이게 뭐 별도로 사업부별로 매출 총이익률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MC넥스 그냥 총 매출 총이익률을 한번 보면 이게 누적으로 보면 11.3%에서 11.9%거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가 지금 MC넥스가 11.9%예요. 자화전기는 뭐 전자는 22%예요. 마진율 차이가 엄청 크죠. 그쵸? MC넥스하고 자화전자는 이게 생산의 어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 모르겠어요. 저 이 회사를 아직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매출 총이익률만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사업 이 회사가 다른 사업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사업 보고서 읽고 나서 판단을 내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 이 회사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고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이 높다고 하니까 한번 본 거예요. 자, 이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 증가로 2017년도에 베트남 2공장 JHB나 설립하고 생산 캐퍼를 확보했고 인도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법인 설립하고 향후에 이건 향후니까 이제 미래 관련된 부분 자기 엔지니어링에 대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핵심 어떤 원천 기술이잖아요. 이 원천 기술로 있어 계속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그렇죠. 원천 기술이 있으면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는 AFA 뭐 자동 초점이잖아요. 오토 포커스니까 자동 초점 뭐 일체형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OIS는 뭐냐면 손떨림 보정 장치예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잖아요. 진동 바이브레이션 우리가 성악 배울 때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떨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잘못하면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이브레이션 모터 뭐 진동 뭐 핸드폰 할 때 뭐 진동 나오는 그건 것 같아요. 오웨이 부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사업 부문은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냥 참고상으로. 오토 포커스 액추에이터는 뭐예요? 포커스를 초점을 자동화해서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토 포커스용 초소형 액추에이터는 뭐예요? 지금 1600만 화소 이상급의 적용 증가에 따라서 급격한 시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새로운 컨셉이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컨셉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그렇지만 새로운 컨셉이니까 하여튼 별표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가형 휴대폰에서도 당사에 이게 뭐예요? 손떨림 보정 장치 뭐 일체형 OIS 일체형 AFA가 채택되어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동 모터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타 부분 한번 읽어보셔요. 그렇게 여기는 매출이 왜 그러냐면 크게 차지하지 않잖아요. 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94.9%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쵸? 이제 5G가 되는 때는 언젠가는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언젠가는 되면 이 회사는 어떤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시기의 문제지. 그래서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시고 투자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업체들이 많잖아요. 많이 공부를 하셔요. 많이 사업 보고서를 읽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회사에 꽂혀가지고 그 회사를 하면은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갑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을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주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렌즈하고 이거 이제 이거하고 이게 있어요. IC. 그 다음에 렌즈가 68.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드라이브가 16%. 그죠?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가격 변동축 이쪽 렌즈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여기 31기 대비 35% 인상됐어요. 35%. 그쵸? 여기는 10% 인하됐어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어때요? 지금 이게 68% 차지하고 이건 16%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만큼 인상이 더 됐겠죠. 그쵸? 이것보다 훨씬 인하된 것보다 인상된 게 더 크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쵸? 생산 능력도 어때요? 실적도 가동률도 많이 좀 떨어졌고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어때요? 203억 정도 지금 신규로 취득했고 감가상각은 332억. 항상 그래서 대체 취득을 300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상각하는 것만큼 이제 이만큼 이제 좀 뭔가 노후화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기장치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이게 향후 투자 계획은 뭐예요? 지금 기기장치를 300억 정도씩 해마다 300억 정도씩 감가상각하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매출은 많이 줄었죠. 이제 신규 주문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문 생산이라는 거예요. 주문 생산. 그래서 재고는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문 생산이라는 거. 그리고 판매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납품 검수 100% 결제, 현금이 98%, 어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매출 채권이 증가가 엄청 많이 했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 그쵸? 판매 조건이 이 정도 이건데, 그리고 수출은 로컬에이시나 이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수출이 많으면 또 매출 채권이 좀 증가될 수 있겠죠. 왜냐면 9, 10월 달에 이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 부분, 이 수출 부분인데, 근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감소됐잖아요. 근데 매출 채권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셔요. 연구개발 활동은 뭐냐, 매출 대비 한 7, 8%로 이 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7, 8%. 그리고 매출액 대비 7에서 8% 정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다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연구개발 비용을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255억, 355억. 지금 이건 3분기고 이건 4분기잖아요. 300억, 한 300억에서 350억 사이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4분기에 한 뭐 50, 한 60억, 70억, 한 300억, 320억 정도 아마 매출이 줄었으니까 뭐 그 정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개발 실적 보면 바이브레이션 모터, 아까 진동, 이게 뭐냐면 약 13공정에서 4공정으로 단축해서 2000년대에 벌써 생산성 향상, 제조원가를 30, 40%, 공정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제조원가 줄어들죠. 히토류 소결자석 개발, 이게 유일하게 장기 프로젝트로 연구 개발 중이에요. 지금도 2000년부터 지금 2019년이야 9년 넘게 그 10년 가까이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 프로젝트. 그리고 이게 보면 2006년도에 보면 자동차 및 가전 모터용 이방성 본드 자석, 그렇죠.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개발 중.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거 전기 자동차가 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차량용 경량 DC 모터, 그렇죠. 히토류 자석을 사용한 소형 경량화 모터를 개발하고 소형 경량화 모터 시장에서 이 기술을 선점했다는 거. 2013년도 예예 저감형 고효율 자성 소재 개발해서 뭐예요? 지금 2020년 이후 히토류 저감형 고효율 자성 소재의 국내 및 해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립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미래 장기적인, 아까 이제 뭐 4G가 5G로 되면서 이제 이 뭐 핸드폰 부품도 증가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이후에 또 계속 뭔가를 이루었다면 상당히 뭐예요? 2020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좋은 것 같아요. 회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고, 전기 자동차용. 계속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저는 기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건 받고 본고성에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연결기업의 매출, 제품 매출 중 해외 수출 부분이, 이게 인코텀스라고 하는 거, 무역 아마 공부해 보시면 인코텀스라고 나와요. 인코텀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표준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표준 거래 방식, 거래 방식을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을 이렇게 판매할 때 이제 운송이나 보험, 뭐 관세를 이제 뭐 매도할 사람이 부담하냐, 매수할 사람이 부담,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를 정하는, 서로 간의 그 어떤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코텀스 그룹 C 조건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주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우리가 그 수출하잖아요. 우리가 이 회사가 매도인이 되잖아요. 매도인이 주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운송비를. 그리고 CFR은 뭐냐면 우리가 선적을 해요. 선적을 여기서 배에다가, 이게 배잖아요. 배에다가 항구에서 이게 선적을 해요. 그럼 선적 시점에 이제 운송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CFR은 목적지항이라고. 목적지, 이게 뭐냐면 코스트고
이게 프라이트. 그래서 목적지 항이에요. 목적지.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뭐 여기 들어가는 선적할 때 들어가는 비용, 목적지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면 매도인이 부담해요. 그래서 목적지에 딱 와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 물건에 대한 그 책임을 매수인이 지는 거예요. 뭐 멸실이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CIF는 똑같은데 운임에다가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보험료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송 비용들이 이제 아마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좀 많이 발생하겠죠.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했잖아. 이거 꼭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못 하시겠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 회수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요.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감소됐잖아요.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많이 했어요. 전 분기에는 7,200만 원인데 지금 올해는 1억 정도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를 어떻게 매출원가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전분기와 비교해서 지금 매출은 줄었는데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뭐 다른 것들은 좀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게 읽어보면 특별한 건 없고, 예. 이제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심심해서 본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잘하냐. 이 코렌이라는 회사는 이제 코스닥 관리 종목으로 됐어요. 손실이 좀 됐죠. 그리고 코리안리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험 관련주가 별로 안 좋아. 코스피 종목.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안리도 그렇고 보험 관련된 종목들도. 왜 그러냐면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는 그렇게 없어요. 이것도 아까 봤고 유형자산도 아까 봤죠. 취득한 거 감가상각이 한 330억 정도 한다는 거. 예, 특별하게 부채도 많이 갖고 있고 선수금도 있고 선수금 미리 돈을 받은 거 차입금 많이 갚았죠. 계속 차입금도 갚고 그래서 뭐 리스크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배당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별로 보면 이게 원재료 있잖아요. 원재료 소모품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원재료 이거예요. 이건 매출이에요. 매출을 갖다 원재료로 나눈 거예요. 소모품하고 이것도 매출을 원재료하고 소모품으로 나누니까 2.7에서 2.1 뭐예요 이게 스프레드예요. 그쵸? 원재료당 매출 이게 클수록 스프레드가 크다는 거예요. 작을수록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진이 줄어든다는 마진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요. 원재료하고 매출 단가의 어떤 스프레드가 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진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기 지금 이게 누적이거든. 누적 2017년도 누적 이건 2018년도 누적 줄어들었죠. 당연히. 근데 이건 안 줄어들었어요. 3분기에는. 그렇죠. 안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까 원재료 가격은 줄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생산 공정이 이거 스프레드는 줄어들었지만 생산 공정이 상당히 뭔가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누적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올해 2018년도 1, 2분기보다는 지금 3분기가 많이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마진이 지금 확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년 2017년 3분기 마진도 확보했고 이미 이런 부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지금 그 종업원 급여하고 감가상각비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29%, 30% 가까이 되네요. 지금 30% 정도. 30% 정도 고정비가 어때요? 매출이 지금 줄었어요. 당연히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은 더 많은 비율로 줄은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류 비용은 아까 이거 설명했죠. CIF, CFR 당연히 이 부분. 작년에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물류 비용이 했고 올해는 매출이 줄었으니까 줄어든 거죠. 이 변동비 성격이다. 원래는 종업원 급여도 약간 변동하잖아요. 변동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정비로 넣는 이유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변동비 아니냐 이렇게 변동해요. 변동하는데 고정비로 넣는 이유는 우리가 매출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게 뭐냐면 노조나 그 다음에 노동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노동법. 이 법률상의 직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이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비 성격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업원 급여는 다 그냥 고정비로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도 특별한 건 없고. 뭐 지금 우발 채무 같은 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일상적인 거예요. 우발 채무는 뭐 이렇게 수출할 때 나오는 일상적인 것들. 현금 흐름표 보면 감가상각비가 많죠. 330이요. 예, 이것만 체크하시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쵸?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주주 한번 볼까요? 지금 김상면 대주주가 25.14%예요. 400만 주 갖고 있고 나노테크 관계회사가 7%. 그 다음에 5% 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6.15%,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7%. 그쵸? 그리고 임원 직원 현황 보면 김상면 대표이사가 뭐예요? 회장이 73세예요. 한번 가족관계 확인해 보셔요. 가족관계 자식들. 나중에 뭐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직녀 문제도 신경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그래 10년 정도 지나면 직녀 문제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 모르니까 또 마음이 봤을 때 지금 또 직녀 문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직원들 한 5년 정도 평균 근속 연수가 생산직 치고 어때요? 좀 많은 건가요? 이거 한번 경쟁업체하고 MC넥스하고 비교해 보셔요. 급여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우발 채무 그런 거 별로 소송 사건 없죠?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이거 보증만 좀 쓴 거. 그쵸?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자화전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 회사는 지금 어때요? 실적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예요? 지금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이 어때요? 많이 회복을 했어요. 3분기에 회복을 했어요. 3분기에 이건 경쟁력이거든요. 회사의 경쟁력, 원천 기술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와 어때요? 매출 스프레드가 줄잖아요. 준 상태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 두 번째 어때요? 뭐 나중에 이제 뭐야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있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어때요? 매출만 증가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회복돼요. 매출.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주가 흐름,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한번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현금 흐름도, 영업 현금 흐름도 지금 적자지만 어때요? 3분기에는 흑자죠? 흑자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이 어때요? 좋죠?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치하고 이자 비용, 이자 지급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전시키면 영업 현금 흐름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부분들.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신경 안 써요.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이런 부분도 신경 안 쓰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이걸 어떻게 신경 쓰고 공부해요. 이거 그냥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하시고 항상 그 좀 많이 휴대폰 관련된 부품 종목들을 좀 한번 계속 좀 보려고 해요. 계획을. 여러분들도 사업 보고서를 좀 많이 읽어보셔요. 미리미리 지금 안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지금 어차피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또 실현될 쯤 되면 이 종목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휴대폰 관련된 지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